올해 43살이 된 주부입니다. 벌써 결혼한 지 15년이 넘었어요. 저희 시댁에는 정말 괴짜 같은 시아버지가 있으세요. 시아버지의 괴짜 같은 면모는 첫인사를 드리러 간 날 바로 알 수 있었죠. 저는 그날 시부모님에게 조금이라도 안 좋은 모습 보여드릴까봐 옷도 새로 사입고 미용실에서 머리도 단정하게 염색을 하고 시댁을 찾았었죠. 초인종을 누르자 시어머니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문을 열어주셨어요. 저를 보자마자 제 손을 잡고 어서 와요. 먼 길 힘들었죠?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순간 긴장했던 제 마음이 딱 풀리더라고요. 그리고 집 안으로 들어가니 시아버지께서 거실 소파 한가운데 떡하니 앉아 계셨어요. 시어머니의 첫인상이 자상한 호랑이 같은 느낌이라면 시아버지 첫인상은 뭔가 위험해 보이는 개코 원숭이였죠. 시아버지를 보자마자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칠 정도였어요. 제가 인사드리러 갔을 때가 저녁 시간이었어요. 밖은 이미 해가 지고 있었죠. 그런데 시아버지가 온통 하얀 정장에 눈도 안 보이는 새까만 선글라스를 끼고 저를 보시더라고요. 아참, 그리고 양말은 새빨간 양말이었고요. 그 순간 이분 보통이 아닌 분이구나 싶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게 배고프겠다며 어서 식탁에 앉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때가 딱 저녁 시간이었거든요. 그런데 시아버지께서 저보고 자리에 앉기 전에 확인부터 하자고 하시더군요. 그리고는 제게 손을 내미셨어요. 처음에는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아, 준비한 선물 보자시는구나 싶어 재빨리 선물 꾸러미를 내밀었죠. 그러니 시아버지께서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선물이 아니라 제 손금이었어요. 시아버지께서 제 손금을 보겠다고 하셨죠. 시아버지는 제 손을 잡고 한참 제 손금을 보셨어요. 저 양반이 손님 앞에 두고 뭐 하는 짓이야. 애들 배고플 텐데. 아이, 지금 밥이 중요한가? 굶어도 확인할 건 해야지. 그렇게 제 손금을 보시던 시아버지는 길에서 객사할 팔자나 재운수는 없다고 하셨죠. 그러더니 또 물으시더라고요. 자네는 본관이 어찌 되나? 본관이요? 아, 네. 저는 삼척 김씨입니다. 삼척김. 그래, 가만 보자.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이번에는 품에서 수첩을 하나 꺼내셔서는 꼼꼼하게 살펴보시더라고요. 한 장 한 장 넘기시며 이놈은 아니고 저놈도 아니고 하시며 혼잣말을 하셨죠. 그런 시아버지를 보시며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시며 신경 쓸 거 없다고 하셨어요. 시아버지는 수첩을 넘기며 한참 보시더니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 합격이다. 우리 집 며느리로 합격이야. 처음에는 시아버지가 명리학 같은 공부를 하신 줄 알았어요. 이제 제 태어난 생시까지 말씀을 드려야 하나 싶었죠. 그때 시어머니께서 그만 좀 하라며 시아버지를 노려보시니 그제야 시아버지께서 제 손을 놓아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수첩을 품에 넣으시더라고요. 저도 궁금한 게 있으면 절대 참지 못하는 성격이라 첫인사 자리였지만 조심스럽게 여쭈어 보았어요. 무엇 때문에 그러시는지요. 그러자 시아버지 대신 시어머니께서 말씀해 주셨죠. 저 양반이 자기한테 사기치거나 자기랑 크게 싸웠던 사람들 이름이랑 본관 적어두고 다니는 수첩이다. 하도 사기를 많이 당해서는 저러고 다니다. 에휴, 그 사기꾼들이랑 보니 같으면 상대를 안 하려고. 새아가 너는 저런 거 신경 쓰지도 말고 보지도 말아라. 아이들 배고파요. 작작하고 밥이나 먹어요. 그때 알았죠. 와, 우리 시아버지 최소 평범은 아닐 거라는 것을요. 첫인사를 온 제게 하시는 행동이나 집에서 입고 있으신 옷들까지요. 나중에 남편에게 물으니 제가 온다고 신경 써서 입고 있으신 거라고 하더라고요. 식사를 하실 때 되니 바로 안방으로 가셔서는
옷을 갈아입고 나오시더라고요. 그럴 거면 왜 처음부터 정장을 입고 있으신가 했습니다. 알고 보니 만약 제가 며느리 조건에 맞지 않다면 깨끗하게 차려입고 엄한 목소리로 저를 쫓아내려 하셨다네요. 자그란 파마머리에 기름으로 머리를 올백으로 넘기신 모습이 첫인사 이후에도 한동안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았죠. 저희는 결혼하고 시댁에서 잠시 살기로 했어요. 남편 회사가 시댁 근처였는데 1년 뒤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간다고 했죠. 그래서 신혼집을 회사 근처에 잡기 애매했어요. 어차피 1년 뒤에 이사를 가는데 꽤나 먼 지역으로 이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딱 1년만 시댁에서 지내기로 합의했죠. 저야 뭐 일을 쉬고 있기에 어디 살아도 상관은 없었어요. 저희 부부 결정에 다들 우려를 했습니다. 요즘 시집살이 하는 사람들 별로 없잖아요. 저희가 돈이 없어 신혼집을 구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시댁에 들어와서 함께 살면서 느낀 점은 시아버지가 첫인상보다 훨씬 더 특이한 분이라는 것과 시어머니가 무척 인자하고 좋으신 분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시아버지가 제게 함부로 하며 시집살이를 시키는 것은 아니었어요. 특이한 분이셨지만 제게는 또 자신만의 방식으로 무척이나 잘해주셨죠. 새아 가는 내일 나랑 미용실 좀 가자. 미용실이요? 아버님 머리 자르시게요? 내가 아니라 너 머리 좀 해야겠다. 젊은 애가 어찌 그러고 다녀? 그러시더니 다음날 손수 저를 미용실로 데리고 가시더니 아주 밝은 금발로 제 머리를 염색시켜 주시더라고요. 당시 저는 시부모님에게 단정하게 보이려고 짙은 검정에 긴 생머리를 하고 머리를 쪽매고 다녔었거든요. 그런데 그 모습이 젊은 사람이 너무 칙칙하게 하고 다닌다면서 손수 미용실에 데리고 가주신 거였어요. 그러더니 척하니 200만 원을 미용실에 적립해 주셨습니다. 매달 한두 번씩 와서 염색도 하고 파마도 하면서 관리하라고요. 감사합니다, 아버님. 저 친정아빠하고도 미용실은 안 와봤는데 아버님은 정말 젊게 사시는 것 같으세요. 젊게 사는 게 아니라 젊은 거다. 사람이 가꾸고 꾸며야 하는 거야. 네 시엄마 봐라. 그리고 본인은 다시 뽀글한 머리로 파마를 하셨어요. 시아버지 머리가 심한 곱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패션으로 파마를 매달 하시는 거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저를 예뻐해 주시고 챙겨주셨어요. 남편에게 시아버지가 돈이 좀 있으신 것 같다고 물어보니 아버지 돈 없는 사람이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어찌 저리 미용실에 척척 돈을 쓰시나 궁금했죠. 시어머니는 다른 가족들에게는 인자하셨는데 유독 시아버지에게만은 엄한 호랑이 같은 분이셨어요. 알고 보니 시아버지의 낭비벽과 젊어서 사고를 여러 번 치셔서 그렇다는 거였어요. 한 번은 시아버지가 좋은 물건을 친구가 판다고 제게 권해주셨습니다. 품에서 제품 설명서를 꺼내시는데 무엇인가 하고 가만히 보니 안마기였어요. 이게 그냥 안마기가 아니야. 특허받은 안마기인데 이 안에서 좋은 에너지가 흘러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로 안마를 받으면 잠을 안 자도 안 졸리고 글쎄 암세포도 죽여준다는구나. 암세포를 죽이다니요. 세상에 저런 물건이 있나 싶었어요. 시아버지 말이 사실이라면요. 이 사람이? 아니 어디서 또 사기당해 와서는 새아기한테 그걸 덤탱이 씌우려고 그래? 사기라니. 내가 다 설명 들어보고 확인한 거라니까. 아이고 그러셔? 그렇게 똑똑하신 양반이 저번에는 누워서 자기만 해도 허리가 펴진다고 옥매트를 그리 비싸게 사오셨을까? 중국산 싸구려를. 그건 내가. 아이고 시끄러워요. 그 안마기인지 머시갱인지 살 생각하지 말고 속 시끄러우니까 할 일 없으면 밖에 나가서 산책이나 하슈. 시아버지께서 귀도 얇으셔서 이리저리 사기를 많이 당하시는 것 같았어요.
동네에 약장수라도 와서 노인분들에게 사기를 치면 1등으로 당하는 사람이 저희 시아버지였죠. 젊어서부터 하도 그렇게 당하시다 보니 날린 돈이 꽤 많았나 봐요. 남편 말에 의하면 남편이 중학생일 때는 집도 하나 날려먹은 적이 있으시다는 거였어요. 집을? 아니, 어쩌다가? 말도 마. 다단계에 빠지셔서 일도 그만두시고는 뭐 이상한 녹즙기를 팔러 다니셨다니까. 그 녹즙기가 무슨 나사에서 연구해서 만든 거라고. 엄청 비싸게 수백 개를 사오신 거야. 그래야만 자기 등급이 높아진다고. 그걸 지인들한테 되파는데 그게 팔리겠니? 하나도 못 팔아서 창고에 쌓아두기만 했지. 나중에 보니까 중국산 싸구려더라고. 가격이 아버지가 산 가격에 10분의 1도 안 되는. 지금도 집에 가보면 창고에 그거 몇 개 있을걸? 어머님, 많이 속상하셨겠다. 이혼하시겠다고 화내시는 거 아버지가 무릎 꿇고 빌어서 간신히 무마됐지. 그래서 지금도 아버지는 어머니한테 꼼짝 못하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아버님의 사고는요, 돈 사고만 치신 것이 아니었죠. 다단계 사기 이후 다시 일을 시작하신 아버님은 이번에는 남편이 고등학생이 되었을 즈음 바람까지 나셨다는 것이었어요. 그것도 여대생하고요. 여대생하고 바람이 나셨다고? 와, 아버님 능력 좋으시네. 능력이 좋긴 사람 말을 끝까지 들어. 정확히는 여대생이 아니라 여대생인 척하는 꽃뱀이었지. 당시 시아버지는 가지고 있으신 땅 일부를 매각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새 집을 장만하셨는데 꽃뱀이 그걸 노리고 시아버지에게 접근한 거였죠. 시아버지는 일생일대의 사랑을 만났다고 좋아하시면서 꽃뱀에게 가진 거 다 털어주시다가 시어머니에게 딱 걸리신 거죠. 재산 다 정리하시고 꽃뱀이랑 도망가려다가 시어머니한테 잡히셨는데 글쎄 이 꽃뱀이 다른 사기로 수배 중이었나 봐요. 경찰도 출동해서 꽃뱀 잡아가고 시어머니는 시아버지 머리채 잡아서 너 죽고 나 죽자고 하셔서 아주 난리도 아니었다는군요. 그 사건으로 이혼까지 갈 상황이었는데 시아버지가 이번에도 무릎 꿇고 시어머니에게 싹싹 빌었다고 합니다. 결국 시어머니께서 말한 조건을 무조건 들어주겠다고 해서 용서를 받을 수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아직까지 그 일로 시어머니는 상처를 크게 받아 시아버지를 구박하고 믿지 않는다고 하셨죠. 그래서 그렇게 집에서 아버님한테만 차가우셨구나, 어머님은. 그동안 시어머니께서 왜 아버님에게만 그렇게 냉정하신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전에는 어머님이 너무하다 싶었는데 상황을 모두 알고 나니 오히려 어머님 인내심이 부처님급이었더라고요. 역시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구박받는 아버님보다 어머님이 더 안쓰럽게 느껴졌죠. 그래서 그런지 아버님은 언제나 아침 일찍 집을 나가셨어요. 집에만 있으면 자잘한 걸로 어머님이 아버님을 구박하니까요. 어머님 구박을 피해서 나가시는 거였죠. 제가 결혼하고 시집살이를 할 때도 아침이면 모임이 있다고 집을 나가시고는 저녁이 되어서야 돌아오셨어요. 오늘은 어디를 가시는데 그렇게 차려입으셨어요? 얼마 전에 우리 집에 왔던 노씨 기억하지? 요 앞에서 경비하다가 그만둔 그 친구 만나서 술이나 한잔하러 간다. 네? 아버님, 지금 아침 8시인데 술이요? 지금 만나서 마셔야 저녁 전에 들어오지. 어머님이 아버님을 용서해주는 조건 중 하나가 그거였대요. 잠은 무조건 집에서 잘 것, 저녁 식사 전에는 무조건 집으로 돌아올 것이요. 그래도 자신의 큰 잘못은 아신 건지 그걸 계속 지키고 있는 시아버지였죠. 저러시는 거 보면 정말 자신의 잘못을 알고 용서를 구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렇게 지내다 보니 결혼한 지 1년이 후딱 지나더라고요. 남편 회사가 이전을 하면 그 지역에 신혼집을 구하려고 했는데 회사 이전이 취소되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지금 지역에 신혼집을 구하자고 했죠. 회사 이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집살이를 한 건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졌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계속 살자고 했습니다. 제 말에 남편이 당황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정말 시부모님과 함께 사는 게 좋았어요. 시아버지는 아침 일찍 출근하는 것처럼 여러 모임에 나가셨고, 시어머니는 집에 있으셔도 저와 굉장히 잘 맞았어요. 제 사생활은 아무런 간섭이 없으셨지만 취향은 너무 잘 맞아서 서로 대화를 하다 보면 저녁을 해야 할 시간이 올 정도였죠. 친정 엄마에게는 미안하지만 친정 엄마하고는 대화를 하다 보면 서로 안 맞아서 별것 아닌 일로 싸울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아니었죠. 작은 취향까지 하나하나 잘 맞았습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1년만 더 시댁에서 살자고요. 그렇게 1년만 더 하더니 28살에 시집에 들어온 제가 36까지 시집살이를 했습니다. 나중에는 남편이 더 제게 졸랐어요. 제발 나가 살자고요. 하지만 전 시댁에서 사는 게 너무 좋았죠. 저는 30에 임신을 했습니다. 사실 결혼도 조금 늦게 했는데 임신이 잘 안 돼서 은근 걱정을 하고 있었죠. 그걸로 시부모님께서 재촉을 하지는 않으셨지만 그냥 제가 애가 타더라고요. 너무 늦게 노산으로 임신이 되거나 안 될까 봐요. 친구들 중에서도 임신이 안 돼서 고생하는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30에 자연 임신에 성공했죠. 남편도 시부모님도 무척이나 좋아하셨어요. 임신 사실을 알리고 그 주에 시아버지께 전화가 왔습니다. 그때 저도 집에 있었고 시아버지도 안방에 있으셨거든요. 무슨 일인가 싶었죠. 한 집에 있는데 전화를 하시니까요. 시아버지는 제게 조용히 집 앞 카페에서 만나자고 하셨습니다. 가족들에게 말하지 말고 조용히 나오라고요. 그래서 잠시 편의점 간다고 하고는 집을 나와 카페에 갔어요. 10분쯤 기다리니 시아버지가 오시더라고요. 아버님, 무슨 일 있으세요? 왜 집에서 말씀 안 하시고? 별일 아니다. 아이세아가가 내 손주를 가졌다고 하니 내가 좀 기뻐야 말이지. 자, 받아라. 시아버지가 제게 내민 건 돈 1,000만 원이었습니다. 제가 자신의 손주를 가져서 고맙다고 용돈 주시는 거라면서요. 처음에는 너무 큰 돈이기에 받을 수 없다고 했죠. 하지만 시아버지께서 극구 받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에게는 비밀로 하라고 하셨죠. 감사하게 받았어요. 나중에 남편에게 물었죠. 아버님이 돈이 많으셔? 왜? 사실 오늘 아버님이 1,000만 원 주셨어. 특별히 일을 하시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너무 큰 돈을 용돈이라고 주셔서 이 돈이 어디서 나시는 건지 그리고 내가 받아도 될지 모르겠네.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 어차피 당신이 그 돈 안 받으면 다른 곳에 쓰실 뿐이야. 돈이 다 어디서 나시는 거야? 아버님 알고 보니 엄청 부자신 거야? 그런 건 아니고 매달 상가에서 세 받으시는 거야. 그 돈이 직장인들 월급보다 많긴 하지. 그렇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일도 없으신데 매일 친구분들 만나시고 여러 모임을 다니시며 한 자리씩 하시나 싶었죠. 왜 작은 모임이라도 직책 하나 맡으면 개인 돈이 꽤 들어가잖아요. 사람들한테 밥도 사야 하고 하니까요. 남편이 걱정 말고 받으라고 해서 제 비상금 통장에 얌전히 넣어두었어요. 나중에 아이 낳으면 옷도 사주고 보험도 들어주려고요. 그렇게 별탈 없이 아이를 낳고 나서도 시댁에서 살았어요. 시부모님도 한 해 한 해 커가는 손주 재롱을 보시며 기뻐하셨죠. 그러다가 아이가 6살이 되었을 때 시부모님께서 엄청 크게 싸우신 적이 있습니다. 시아버지가 평소 집을 잘 들어오셨는데 그날 하루 외박을 하셨어요. 제가 밤에 걱정이 돼서 전화를 드려보니 핸드폰도 꺼져 있었죠.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걱정을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얼굴이 무척이나 화가 많이 나신 얼굴이었죠.
당연히 처음에는 시아버지께서 약속을 어기고 외박을 하셔서 그런 거라 생각했습니다. 시아버지는 다음날 저녁이 되어서야 집에 들어오셨어요. 그때까지 전화기는 계속 꺼져 있었고요. 아버님, 어디를 다녀오셨어요? 전화도 꺼두시고요. 저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아이, 다 큰 사람 하루 밖에서 자고 왔다고 무슨 걱정이냐? 아, 왜 저번에 내 환갑에 온 주씨 알지? 그 친구랑 낚시 다녀왔다. 아, 그런데 그만 전화기를 저수지에 빠뜨려서 연락을 못한 거야. 걱정 많이 했어요, 아버님. 물고기는 많이 잡으셨어요? 말도 마라. 아이, 내가 내 팔뚝만한 메기를 잡았지 뭐냐. 그때 시어머니께서 안방에서 나오셨어요. 큰 가방을 시아버지께 던지시며 나가라고 하셨죠.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저는 옆으로 짜져 있으면서 입만 뻥긋거렸습니다. 물고기만 낚은 거야? 어? 왜? 여자 낚으러 간 거 아니고? 이 화상아. 아, 여자를 낚긴 몰랐까? 아이, 주씨한테 전화를 해보든가. 이미 주사장이랑 말 맞췄겠지. 내가 그렇게 바보로 보여? 가운데 낀 저는 고정하시라며 시어머니를 말렸고 남편은 시아버지를 말리며 방으로 모시고 들어갔어요. 방으로 돌아온 저는 남편에게 시어머니가 왜 그렇게 화가 나신 줄 알게 됐죠. 이전에 시아버지가 꽃뱀과 바람이 났을 때가 낚시를 가셔서 바람이 난 거라고 남편이 말해주더라고요. 그날 이후 시어머니께서 낚시에 낙자도 싫어하셨는데 시아버지가 낚시를 가신다며 폰도 꺼두고 심지어 외박까지 하셨으니 화가 머리끝까지 나셨던 거였어요. 그런데 저희 부부는 시어머니께서 화가 나신 게 그뿐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님의 2차전이 시작되었거든요. 한 번 잘못하면 뭐 영원히 잘못하는 거야? 어? 아니, 난 그럼 평생 낚시도 못 가. 내가 그날 이후 10년이 넘게 낚시를 안 했는데, 아, 이제 용서를 해줄 만도 했는데 아직도 저 지랄이냐? 나도 이제 지친다. 아, 언제까지 바람 타령이야? 주씨랑 낚시를 했다고? 그 자리에 주씨랑 당신만 있었냐고? 왜? 꽃다방 마담은 같이 없었고? 꽃다방 마담이라뇨. 시어머니 외침에 시아버지가 입을 다무셨어요. 알고 보니 시아버지는 주씨 아저씨와만 낚시를 간 게 아니었어요. 저희가 사는 아파트 단지를 나와 구시가지 쪽으로 가다 보면 오래된 다방이 하나 있어요. 남편 말에 의하면 남편이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 다방의 마담과 마담의 친구로 추정되는 여자, 그렇게 2대2로 시아버지는 낚시를 가신 거였어요. 사실 낚시도 시아버지 주장이었어요. 어디를 갔다 오신 건지는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었지만 시아버지가 거짓말을 하신 건 사실이었습니다. 한 동네에서 평생을 사신 시어머니셨어요. 아버님도 이런저런 모임이 많았지만 성격 좋은 시어머님도 모임이 무척 많았습니다. 동네에 친구분들도 많았고요. 당연히 시아버지의 이런 비밀스런 만남이 동네 누군가의 눈에 띄었고 그게 시어머니 귀에까지 들어왔던 거였어요. 이 일로 시부모님은 냉전에 들어가셨고 시댁 분위기는 살얼음판으로 차가워졌죠. 당시 6살이 된 제 아이가 엄청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도 그 부분이 미안하셨는지 제게 어서 분가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만 두고 집을 나가기가 미안해서 결정을 못하고 있었고요. 아이를 위해서라면 나가야 했지만 냉랭한 시부모님만 이 큰 집에 두고 나가기가 껄끄러웠죠. 그런데 딱 4개월 후 해가 바뀌면서 저희 부부가 분가를 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남편이 지사발령을 받게 되었어요. 시댁에서 출퇴근을 하면 왕복 6시간 넘는 거리였죠. 그래서 결국 분가를 하게 되었어요. 6시간 넘는 거리를 출퇴근할 수는 없으니까요. 남편 회사 근처에 집을 얻어 이사를 할 때 시어머니께서 제 손을 잡으시면서 잘 살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에 안 좋은 꼴 보여서 미안하다고요.
괜스레 그 말씀에 눈물이 나서 바보처럼 울었죠. 28살에 결혼해서 36살에 분가를 했으니 거의 7년 정도를 함께 살았기에 정도 많이 들었고요. 어머니 손을 잡고 자주 찾아오겠다며 엉엉 울었습니다. 물론 지난 일에 대한 후회는 의미 없는 거겠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절대 그 집을 나와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지금도 그날의 사건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분가를 하고 2달쯤인가 지났을 때였어요. 그 사건이 일어난 날 저는 꿈을 꾸다가 잠에서 깼죠. 꿈에서 시어머니가 정말 주먹만한 알밤을 제게 주시더라고요. 저만 먹으라고 하시며 아무한테도 주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밤을 감사하게 봤는데 시어머니께서 낡은 동네 버스를 타시더니 어디를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가시냐 같이 가요 어머니 이렇게 말하니 시어머니께서 아무 말씀 없이 버스 문을 닫으시더라고요. 꿈에서 문이 꼭 시골 주택에 가면 볼 수 있는 철제 문처럼 생겼었죠. 그러다가 꿈에서 깼어요. 아침에 남편에게 말하니 둘째 가진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그럴 리 없다 말하고 남편 출근시키고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지 않으셨어요. 아침부터 파크골프 치시는 중인가 싶다가도 기분이 영 찜찜해서 고민하다가 시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보았죠. 아이, 네 시어머니 안부를 왜 나한테 묻냐? 그쪽에 전화를 할 것이지. 뭐? 아이, 전화를 안 받는다고? 아이, 아직 자는 거 아니겠냐? 나 지금 설악산이다. 아이, 그러니까 네 시어머니한테 전화해봐라. 시아버지는 전날 친구분들과 단체로 설악산 여행을 오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집이 아니라고 하셨죠.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고 집안일을 하는데 자꾸 실수를 했어요. 설거지를 하다가 사기로 된 냄비를 깨먹질 않나 작은 어항물을 갈아주다가 어항을 깨트려 손을 베이기까지 했죠. 손에 밴드를 붙이고 다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역시 받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살면서 그런 적 있으신가요? 아무 일도 없는데 괜히 심장이 두근거리고 그 두근거리는 소리가 제 귀에까지 들리는 일이요. 그때 제가 그랬어요. 아무 일도 없는데 너무나 이상하게 계속 불안했죠. 그래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딸아이 친구의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아이 유치원이 끝나면 저희 아이 좀 맡아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택시를 타고 시댁으로 향했어요. 가는 길에도 계속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으셨어요. 시댁에 도착해 초인종을 눌러도 조용해서 그냥 비밀번호를 치고 달려 들어갔죠. 집은 조용하고 썰렁했어요. 아무도 없는 것 같았는데 안방을 열어보니 시어머니께서 침대에 누워 계셨죠. 그제야 안심이 되었어요. 주무시고 있으셨구나 했거든요. 다가가 어머님을 불러보는데 이상했습니다. 어머님은 제가 급하게 깨어보아도 일어나지 못하셨죠. 어머님, 어머님, 어머, 어떡해. 어머님 안 돼요. 어머님! 심근경색으로 인한 심장마비셨어요. 급하게 119를 불렀지만 이미 소용없었습니다. 주무시다가 조용히 돌아가신 거였죠. 정말 너무 허망했습니다. 종합검진을 받아도 또래의 다른 분들보다 건강하신 분이셨어요. 그 흔한 당뇨나 간 수치 이상 같은 것도 없으셨죠. 매일 적당히 운동도 하시고 언제나 야채 위주의 소식을 하시던 분이니까요. 장례를 어떻게 치른지도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손가락질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며느리 되는 사람이 손님 맞이도 못하고 울기만 했으니까요. 뒤늦게 소식을 들은 아버님도 설악산에서 바로 달려오셨죠. 네가 분가하고 매일 집에 있었다. 아, 또 집 나가면 난리 칠 테니까 집에만 있었어. 네 시엄마가 아침 차려주면 먹고 집에서 있었는데 그날 딱 하루 놀러 간 거였다. 며칠 전부터 허락도 받은 거였어.
그런데 하필 그날 이런 일이 생기니. 시아버지께서도 그날 시어머니와 함께 집에 있지 못한 자신을 엄청 자책하셨어요. 저도 그랬죠. 분가를 하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을 일이었을 테니까요. 그렇게 슬픔 속에서 시어머니를 보내드렸어요. 장례 후 시아버지가 제게 엄청 큰 알이 들어가 있는 다이아 반지를 주셨습니다. 시어머니 반지라고 하셨죠. 평소 시어머니께서 이 반지를 제게 주고 싶다는 말을 하셨다네요. 그래서 그 반지 주인은 이제 저라고 하시며 제게 주셨어요. 그 순간 꿈이 다시 생각났어요. 시어머니가 제게 큰 알밤을 주시고 떠나시던 그 꿈이요. 우연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시어머니가 제게 찾아와 마지막 작별을 하신 거라 지금도 믿고 있어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한동안 시아버지는 조용히 지내셨습니다. 저희가 조심스럽게 함께 사시는 게 어떻겠냐고 여쭈니 평생 시어머니한테 감시당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니들 눈치 보며 살기 싫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냥 남은 인생 자유롭게 사시겠다고 하셨죠. 약속을 지켜야 하는 시어머니도 돌아가셨기에 그때부터 눈치 볼 거 없이 하고 싶은 거 다 하시며 사시는 시아버지셨어요. 그리고 사고도 나기 시작했죠. 한 번은 한밤중에 남편에게 전화가 온 적이 있었습니다. 경찰서였어요. 글쎄 시아버지께서 약주를 드시고 같이 술 마시던 일행 중 한 분을 때린 것이었죠. 경찰서에 가서 이야기를 들으니 시아버지에게 맞은 분이 마음에 두고 있던 아주머니가 있었나 봐요. 그런데 그분과 시아버지가 친하게 지내고 있었고요. 술 마시며 서로 언쟁을 하다가 감정이 상해 싸움이 붙은 것이었습니다. 합의를 하고 간신히 일을 무마시켰죠.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한 번은 꽃놀이를 간다며 여행을 가셨다가 고소를 당한 일도 있으셨죠. 여행을 함께 간 상대가 남편이 있는 아줌마였어요. 그 아줌마의 남편이 불륜이라고 고소를 한 사건이었죠. 증거가 없어 아버님이 승소를 하긴 했지만 어쨌거나 가정에 있는 아줌마랑 단둘이 여행을 간 것은 사실이었어요. 이전에도 자잘한 사고를 치셨지만 그거야 주차장에서 다른 차를 박았거나 또 사기를 당하셔서 물건을 비싸게 사는 정도의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일은 이전 일들과는 그 결을 달리하는 일이었어요. 그때가 시어머니 돌아가신 지 1년이 안 되었을 때였거든요. 이 일로 남편이 무척 화가 나서 시아버지에게 따진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시아버지는 오히려 더 화를 내시더라고요. 네 엄마 살아있을 때 딱 한 번 실수했다. 그래서 그거 잘못 인정하고 네 엄마가 해달라는 거 다 했어. 평생을 말이야. 그런데 이제 네 엄마 죽었으니 나도 내 삶을 살겠다는데 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야. 제대로 된 인생을 사시면 간섭 안 합니다. 그런데 유부녀랑 여행 가셨다가 불륜으로 위자료 소송에나 걸리시니 하는 말이에요. 자식들 보기 부끄럽지 않으세요? 그 아줌마가 지가 사별했다고 했으니까 그런 줄 알았지. 이 멀쩡한 남편 놈 있으면 내가 같이 놀러 갔겠냐? 그리고 내가 여자 좀 만나면 어떠냐? 나 이제 살 날 20년도 안 남았는데 네 엄마 죽었다고 평생 혼자 살까? 응? 그게 네가 원하는 거냐? 할 말이 없었어요. 일단 유부녀인 줄 모르셨다고 하니 믿어드릴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시어머니 돌아가셨으니 이제 자신도 다른 여자를 만나보겠다는 말에도 반박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야 시어머니 편이기에 그런 행동을 하는 시아버지가 이해도 안 가고 실망도 크게 했지만 본인이 그렇게 살겠다는 거 저희가 어떻게 말리나요? 그리고 시아버지는 혼자 살지 않고 새 여자를 만나겠다는 말을 지키셨어요. 바로 다음 해에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라며 한 여자분을 데리고 오셨으니까요. 처음 저희들에게 그분을 소개해 주셨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했죠. 어른에게 이런 말하면 너무 버릇없어 보이겠지만 세상에 너무 술집 여자 같아 보였어요. 옷은 요란한 반짝이 옷에 눈은 누구한테 맞은 것처럼 파랗게 화장을 했죠. 입술은 또 어찌나 새빨간지
저는 일부러 그렇게 화장하라고 해도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저렇게 하고 어떻게 외출을 한답니까?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그분은 하시더라고요. 시아버지의 여자친구분이 지나가는데 싸구려 향수 냄새로 머리가 아플 지경이었죠. 나중에 알고 보니 시아버지 여자친구분 나이가 당시 52이더라고요. 그때 제가 39이었어요. 딱 몇 달만 있으면 저도 40이 되는 시점이었죠. 따지고 보면 저와도 크게 나이차가 안 나는 큰 언니뻘이었는데 나이는 엄청 들어 보이더라고요. 꼭 시아버지와 동갑처럼 보였어요. 참나 돌아가신 시어머니 배신하고 여자를 만날 거라면 정상적인 여자분을 제대로 만나실 것이지 어떻게 저런 분을 만나나 제 마음이 다 심란했습니다. 제가 그러거나 말거나 시아버지는 새로운 여자친구를 잘 만나시더라고요. 어느 날 시댁을 제가 찾아갔어요. 이제는 시아버지가 혼자 사시기에 반찬도 챙겨드리고 청소도 해드릴 겸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찾아갔거든요. 집에 들어가려는데 앞집 아주머니가 급히 나오시더니 저를 부르시더군요. 얼마 전에 모임에서 소문을 들었는데 새댁 시아버지 말이야. 요즘 이상한 여자 하나 만나시잖아. 그런데 그 여자가 다른 남자하고 다정하게 동네를 돌아다닌다네. 충격적인 이야기였죠. 시아버지가 만나시는 여자친구분이 다른 남자와 동네를 다정하게 거닌다는 이야기였어요. 저는 시아버지가 또 여자한테 사기를 당하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야기했어요. 역시 꽃뱀인가? 꽃뱀이라고 하기엔 생기신 게 좀... 원래 꽃뱀이 다 예쁜 게 아니래. 못생겼어도 남자 마음 휘어잡고 흔드는 사람도 많대.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아? 꽃뱀 만나봤어?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봤어. 순간 남편 말이 맞다고 생각되었어요. 저도 어디에선가 본 적이 있습니다. 남자나 여자가 사별을 하면 그 순간 굉장히 틈이 많대요. 심리적으로 무너져 있는 상태이니 그때 꽃뱀과 제비들이 많이 노린다고 하더라고요. 이때만큼 공략이 쉬울 때가 없다나요? 순간 남편 말이 맞는가 싶어 시아버지가 걱정이 되었죠. 바로 그 주에 남편과 시아버지를 찾아가서 말했어요. 여자친구분이 동네에서 다른 남자와 다정하게 팔짱 끼고 걷는 걸 목격한 사람들이 있다고요. 남편이 시아버지에게 이 문제를 따지니 시아버지께서 엄청 화를 내시더라고요. 언놈이 그런 헛소문을 퍼뜨리냐면서요. 그러면서 저희에게 직접 본 거냐고 물으셨죠. 남편이 순간 저를 바라봤어요. 그러니 시아버지가 제게 엄청 화를 내시더라고요. 예쁜 막내 며느리여서 오냐오냐 잘해줬더니 하는 꼬라지가 싸가지가 없다면서요. 너무 무섭게 화를 내시니까 저도 순간 꼬랑지를 내렸죠. 그때 화장실에서 시아버지 여자친구가 나오더라고요. 가만 보니 내 이야기인가? 내가 우리 아저씨 두고 바람이 났다는 거니? 당신 사실이야? 아유, 우리 막내 며느리가 없는 말 지어내는 애는 아닌데. 화는 그렇게 내시더라도 저를 믿고 제 편을 들어주시는 것 같아 잠시 감사했죠. 그런데 시아버지 말을 들은 여자친구가 갑자기 급발진을 하더니 화를 내더군요. 당신도 나 의심하는 거예요? 나 참, 내가 이 나이에 당신 같은 노인네 불쌍해서 밥도 해주고 안마도 해주고 다 해주는데 이제 날 의심하시겠다? 술 퍼먹으면서 죽겠다는 양반 예쁘다 예쁘다 하면서 살려놓으니까 이제 살만한가 보슈. 아 그럼 나 당장 나갈게요. 아이고, 명자야. 아니, 내가 그런 뜻이 아니라 하도 애들이 뭐라고 하니까 확실하게 하려는 거지. 급하게 여자친구를 잡는 시아버지셨어요. 정말 완전히 빠져 있으시구나 싶어 저희 설득도 안 통하더군요.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제 전화번호는 어찌 아셨는지 시아버지 여자친구가 제게 전화를 하셔서는 시아버지 재산에 대해 이것저것 물으셨죠. 저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대답을 안 했어요.
그러니 나중에 후회하지 말라는 둥 한 소리하고 전화를 끊더라고요. 옆에서 남편이 듣고는 혀를 찼죠. 제가 이러다가 정말 시아버지 말년의 재산 다 뺏기는 거 아니냐고 했더니 절대 그런 일 없다는 남편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이미 장치를 다 마련해 두었다고요. 하지만 여전히 저는 걱정이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 걱정이 현실이 되고 말았죠. 나 이 사람이랑 재혼하련다. 그리고 이제 죽을 때까지 이 사람이랑 둘이 살 거야. 시아버지의 충격 발표에 저와 남편을 포함한 아주버님 부부도 기겁을 했어요. 그때가 시어머니 돌아가신 지 3년이 조금 안 되었을 때였거든요. 저희가 모두 뜯어 말렸어요. 결혼은 절대 안 된다고요. 노년이 외로우신 거라면 그냥 연애만 하시라고 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저희도 안 말린다고요. 하지만 시아버지의 고집을 말릴 수가 없었죠. 충격 발표를 하시고 정말 얼마 안가 식을 올려버리셨거든요. 저희가 말리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순식간에 일을 진행해 버리셨어요. 그날 이후 정식으로 시아버지의 후처가 된 여자친구는 본격적으로 제게 시어머니 노릇을 하려고 하더군요. 돌아가신 시어머니께서도 안 하셨는데 말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집에서 시댁까지는 왕복 6시간의 거리입니다. 그런데 글쎄 저보고 매일 시댁을 찾아 저녁상을 차리라는 새 시어머니였어요. 본인이 이제 시어머니가 되었으니 며느리 된 도리로 최소 3년은 그렇게 하라는 말이었죠. 멀어서 하기 힘들면 이사를 와서 하라나요? 저요? 그냥 못한다고 했어요. 제 마음속에 시어머니는 돌아가신 시어머니 한 분이셨거든요. 제가 거절을 하자 하루가 멀다 하고 제게 전화를 하셔서는 폭언에 가까운 말들을 쏟아 부으셨죠. 매일 아침이 새 시어머니에게 욕을 듣고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은 어떻게 알았는지 제게 다이아 반지를 가지고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의 유품이요. 그게 원래 내가 가져야 하는 게 맞았다. 네 시아버지가 전부인한테 결혼기념일이라고 사준 거니까 내가 볼 때 그 반지는 네 시아버지 배우자 되는 사람이 상징으로 끼는 거구나. 그러니 내 거 냉큼 다시 가져와라. 싫어요. 이거 제가 시어머니한테 유산으로 받은 거예요. 아버님도 이러시는 거 아세요? 요앙큼한 게? 그렇게 안 받는데 욕심이 많네. 닥치고 가져오라면 가져와. 내가 찾아가서 뒤집어 엎어버리기 전에. 제가 절대 못 드린다고 했습니다. 자신 있으면 와서 가져가시라고요. 바로 경찰 불러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물러서지 않자 새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에게 이걸 일러 바쳤나 봐요. 아마 시아버지가 저를 불러 따끔하게 혼내고 반지를 뺏어주길 원했겠죠. 하지만 시아버지도 이 부분에서만큼은 새 시어머니를 혼내시더라고요. 생활비도 풍족하게 주고 사달라는 것도 다 사주니 저건 욕심내지 말라고요. 그제야 새 시어머니가 꼬랑지를 내리더군요. 저요, 만약 시아버지가 그 반지 새 시어머니에게 주라고 했어도 안 줬을 거예요. 억지로 뺏으려고 했다면 그냥 제가 먹어버릴 작정이었죠. 뱃속에 있는 건 못 뺏어갈 테니까요. 그만큼 시어머니 반지가 새 시어머니 손에 들어가는 게 싫었습니다. 그렇게 매일 시어머니와 제가 충돌을 했죠. 원래 제가 남하고 싸우는 스타일이 아닌데 엄청 싸웠어요. 돌아가신 시어머니 제사 때 빨간 옷과 짙은 화장을 하고 나왔길래 예의 안 차리실 거면 그냥 나가 있으시라고 했습니다. 제사라는 게 죽은 사람들이 아닌 그 남은 가족들을 위로하는 행위라고 생각하는 저였어요. 정말 홀령이 와서 밥이랑 반찬 먹고 가지는 않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정말 만에 하나라도, 100만 분의 하나라도 시어머니 홀령이 정말 그때 찾아온다면 새 시어머니의 저런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슬프시겠어요. 그래서 그냥 가시라고 했습니다. 정말 하나하나 얼마나 싸웠는지 몰라요. 피하고 싶지도 않았죠. 제가 싸우는 게 무서워 피해버리면
왜인지 돌아가신 시어머니가 지는 모습처럼 될까 봐서요. 나중에는 새 시어머니가 저보고 독한 년이라고 하면서 뺨을 때릴 정도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시어머니 기일이기에 가족이 모두가 돌아가신 시어머니가 모셔져 있는 납골당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가 못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도 찾아뵈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더니 전화기 너머 새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뭐 좋은 일 있다고 때만 되면 다들 차려입고 거길 다녀? 이번에 우리는 여행 일정이 있으니까 니들끼리 다녀와라. 아, 당신도 그만 말하고 어서 전화 끊어요. 그 말과 함께 시아버지는 미안하다며 너희들끼리 다녀오라고 하셨죠. 기대도 안 했지만 이제는 시아버지도 정말 미워지더군요. 그렇게 저희끼리 시어머니 기일을 챙겼어요. 그리고 2일이 지나서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요. 전화를 받은 남편은 그대로 얼어붙었어요. 저도 너무 황당해서 말도 안 나왔죠. 바로 경찰이 이야기한 병원 안치실로 달려갔습니다. 경찰이 상황을 설명해 주더군요. 차에서 동사하신 것 같습니다. 차에서 소주병도 나왔는데 아무래도 술을 많이 드시고 주무시다가.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아버님이 왜 술집도 아니고 집도 아닌 차에서 술을 마셨을까요? 경찰은 타살의 흔적이 없다며 수사를 종료했습니다. 저희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죠. 시아버지의 차가 발견된 곳도 충격적이었어요. 바로 돌아가신 시어머니가 모셔져 있는 납골당 주차장이었어요. 주차장 CCTV와 직원들을 조사한 결과는 이랬습니다. 시아버지는 시어머니 기일 다음 날 납골당을 찾으셨더라고요. 저희는 이미 전날에 찾아갔었고요. 시아버지가 새 시어머니와 여행을 안 가시고 혼자 납골당을 찾으신 거였어요. 그리고 그곳에 한참 머무르시다가 혼자 소주를 드셨나 봐요. 술에 취한 시아버지는 차에 와서도 또 소주를 드셨고요. 만취를 하셔서 운전을 못하시니 시동을 켜고 차 안에서 주무신 거였죠. 그때 엄청 추운 겨울이었어요. 시아버지 차량이 주차장 CCTV 바로 위에 주차를 하셨어서 무슨 상황인지 대략적으로 잘 보이더라고요. 시아버지는 차량용 히터를 켜고 주무시다가 나중에 차 안 공기가 너무 더워지고 답답해지니 창문을 반쯤 여셨나 봐요. 그렇게 다시 잠이 드셨는데 문제는 차가 기름이 떨어져 도중에 시동이 꺼진 거였죠. 차량용 히터도 당연히 꺼졌고요. 그렇게 그 추운 겨울에 창문을 열어두고 만취해서 잠을 주무시던 시아버지는 저체온증으로 돌아가신 거였습니다. 너무 허무했어요. 납골당 관계자 말에 의하면 돌아가신 시어머니 유골이 모셔져 있는 봉안당 앞에서 한참을 서 있으시다가 눈물을 흘리셨다고 하더군요. 그럴 거라면 차라리 저희와 함께 기일날 가시지 그랬어요. 아무리 속을 썩이는 아버지였어도 아버지는 아버지죠. 남편도 아주버님도 시아버지의 급작스러운 비보에 오열을 했습니다. 시어머니를 보내드리고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잖아요. 그렇게 저희는 또다시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시아버지는 친구도 좋아하고 모임도 많았기에 장례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죠. 저도 슬퍼하며 정신없이 손님을 맞이해야만 했어요. 새 시어머니는 신경 쓸 겨를도 없었죠. 가끔 한번 뭐 하시나 보면 슬퍼하는 기색이 없이 전화로 누구와 그렇게 통화를 하더군요. 한 번은 자기도 모르게 전화 통화를 하다가 웃음이 나왔나 봐요. 거기 모인 사람들이 모두 새 시어머니를 째려보았어요. 그만큼 누가 보더라도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에 대해 슬퍼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자기 남편이 죽었는데 그렇게 화장을 진하게 하고 나타날 리가 없죠.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장례식만 끝나면 다신 안 보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렇게 장례 마지막 날 발인을 했죠. 화장지로 이동을 하려고 가족들과 시아버지 절친분들이 큰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저는 남편이 두고 온 전화를 가지러 다시 장례식장으로 갔어요. 화장실 앞을 지나는데 그곳에서 또 화장을 고치고 있는 새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와 하하호호하며 통화를 하더군요. 그리고 그 통화 내용에 정말 달려가 머리채를 뽑아버리고 싶었어요. 그래 자기야, 우리 집 영감 이제 발인했어. 용인 화장지로 가야 하는데 아유 지겨워. 대체 언제 끝나는 거야? 응? 하하, 몰라. 그래도 끝까지 지켜보고는 가야지. 그래. 응, 알았어. 이제 그냥 우리 집으로 와. 영감도 죽었으니 나만 있어. 달려가 패버리고 싶었지만 일단 장례를 끝내야 했어요. 분노를 참으며 간신히 차로 돌아갔죠. 화장 후 장지로 이동해 시아버지를 고이 모셔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새 시모에게 따졌습니다. 내연남이 있냐고요. 남편은 이미 차 안에서 제게 모든 이야기를 들은 후였어요. 그래서 제 옆에서 도끼 눈을 뜨고 새 시모를 쳐다보았죠. 제 말을 들은 아주버님들이 깜짝 놀라했습니다. 아주버님들에게도 제가 들은 전화 내용을 모두 말했어요. 그러자 새 시모가 저더러 미쳤냐고 환청 들리냐고 욕을 하더군요. 환청이요? 그럼 전화기 줘보세요. 아까 전화하시던 그 사람이랑 스피커폰으로 다시 통화해보시라고요. 저희가 보는 앞에서. 보자 하니까 시아버지 돌아가시니 네 시어머니는 눈에도 안 보이니? 어디 감히 퍼르장머리 없이? 제가 달려가 핸드폰을 뺏으려고 하자 새 시모가 절대 안 뺏기더라고요. 나중에는 자기가 핸드폰을 바닥에 집어 던져서는 밟아버렸어요. 미친 것? 너 이거 새 폰인 거 알아? 네가 전화값 물어내. 알았어? 누가 보더라도 전화기를 안 보여주려고 자기가 액정을 부순 거였죠. 새 시모의 그런 행동에 아주버님들도 항의를 했어요. 대체 뭐 하시는 거냐고요. 끝까지 제가 거짓말하는 거라고 주장하는 새 시모였어요. 제가 바보인가요? 저렇게 뻔뻔하게 나올 줄 알았죠. 바로 제 핸드폰으로 그 장면을 촬영해둔 동영상을 틀었습니다. 아까 화장지로 이동하기 전 화장실에서 새 신모가 내연남과 전화 통화하던 내용이 아주 선명하게 모두 촬영이 되었어요. 물론 두껍게 화장한 돼지 같은 모습의 새 신모까지요. 제가 빼도 박도 못할 증거를 보여주자 새 신모가 욕만 하더라고요. 저더러 미친년이라고요. 그 말에 남편과 아주버님도 새 신모에게 화를 냈어요. 그때 어디선가 차 한 대가 저희 쪽으로 오더라고요. 새 시모는 급하게 그 차를 탔어요. 문이 열릴 때 보니 운전석에 어떤 남자가 타 있더라고요. 그래, 나 바람났다고 니들이 알아서 고소를 하던 말던 알아서들 하시고 니들 아버지도 죽었는데 어떻게 고소를 할래? 어? 그건 그거고 아버지 유산 상속 준비나 제대로 해. 내가 마누라니까 나한테 1.5배 들어오는 거 명심들 하고 한 푼이라도 비면 바로 소송이야. 그리고 너 미친년 너 말이야. 너 내 폰값도 내놔라. 역시 유산이었죠.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유산 분배 확실히 안 하면 소송을 걸겠다는 명언을 남기고 새 시모는 정체모를 남자차를 타고 급하게 떠났어요. 아마 그 남자가 전화통화상에 그 내연남이었겠죠. 이곳들이 어디로 향하는지는 뻔했습니다. 남편과 아주버님 부부와 이야기를 하고 바로 시아버지 집으로 향했죠. 저희가 도착하니 새 시모가 먼저 와 있었나 봐요. 집 비밀번호를 그 사이 바꿔버렸더라고요. 문을 열라고 해도 안에서는 꺼지라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꺼져 이것들아. 이거 내가 상속받을 내 집이야. 계속 그렇게 집 앞에서 행패 부리면 경찰 부를 거야.
경찰은 저희가 부르고 싶었습니다. 참다 못한 남편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어요. 출장 열쇠공이었죠. 저희가 대략적인 상황을 설명하자 난감해 하더군요. 함부로 남의 집 문을 열어줄 수 없다면서요. 그러자 남편이 열쇠공분에게 말했습니다. 남의 집 아니라고요. 아버지 집인데 문이 잠겨 있어서 못 연다고요. 아버지 돌아가셔서 오늘 장례 마치고 온 거라고요. 그 말에 열쇠공분께서 문을 열어주셨어요. 집 안에 들어가니 역시나 세시모와 내연남이 꿀에 케이크에 초를 켜고 와인을 먹고 있더군요. 자기 남편 장례가 끝난 날 저게 할 짓인가요? 다시금 달려들어 머리털을 다 뽑아버리고 싶었지만 저는 지성인이기에 참았습니다. 대신 이 집에서 나가라고 했죠. 집 비우라고요. 미친년? 완전히 돌았니? 내 집에서 내가 왜 나가? 당당하더군요. 얼마나 당당할지 지켜보았죠. 남편과 아주버님들이 새 시모와 내연남을 끌어내려고 하니 내연남이 욕을 하며 발악을 하더군요. 새 시모는 급하게 경찰에 전화를 했어요. 여기 이상한 남자들이 자기 집에 쳐들어와서 자기를 때리고 집에서 끌어내려고 한다고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정말 때리고 싶은 적은 많았지만 실제로 때린 적은 없었어요. 잠시 후 경찰이 왔습니다. 새 시모가 당당하게 경찰 옆에 붙어서는 되도 않는 감성팔이를 하더군요. 경찰 나으리, 제가 오늘 남편 장례를 마치고 왔어요. 그런데 저 남편 자식들이란 것이 이제 엄마 필요 없다고, 집에서 나가라고 이렇게 행패를 부립니다. 새 시모의 말에 경찰분들이 처음에는 난감해하며 자식들이 그러면 안 된다고 저희를 타일렀죠. 누가 저 여자 자식이에요? 저희 시아버지랑 재혼한 지 오래되지도 않았고 그 사이 바람핀 여자예요. 저기 저 사람이 내 연남이라고요. 제 설명을 들은 경찰은 혀를 차더군요. 상황이 어찌 되었던 주거 침입으로 신고를 받았으니 침입한 저희가 나가야 한다고 했어요. 그뿐 아니라 새 시모가 고발을 한다면 정식으로 조사도 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네, 고발할게요. 이게 남편 집인데 제가 유산으로 받을 집이니 제 집 맞아요. 쟤들이 들어오지 말라고 해도 저렇게 문을 뜯어서 주거 침입한 거예요. 경찰 양반, 저 녀석들 깜빵에 넣어버려요. 아주 흉악한 놈들입니다. 그 말이 그렇게 웃기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들고 있던 종이를 뺏어서는 경찰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장례가 끝나면 새 시모에게 보여주려고 미리 준비한 서류였어요. 여기가 왜 당신 집이야? 이거 보세요. 똑똑히 보시라고요. 이 집이 누구 명의 집인지. 경찰이 그 서류를 보았죠. 그 서류는 시아버지가 사시던 지금 새 시모가 자기 거라고 주장하던 아파트의 등기부 등본이었어요. 그곳에 이 아파트 주인이 누구인지 정확히 나와 있었죠. 박종민 씨가 누구죠? 접니다. 제가 박종민입니다. 저 신분증 좀. 남편은 바로 경찰에게 신분증을 보여줬어요. 그 집은 바로 남편 집이었거든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살고는 있었지만 집주인은 남편이었어요. 이분이 집주인이신데요, 아주머니? 그럼 주거 침입이 아니죠. 저 여자랑 저 남자가 주거 침입한 거예요. 그리고 저희 몰래 비번도 바꾸고 문도 안 열어줬어요. 상황이 바뀌었어요. 경찰은 새 시모와 내연남에게 오히려 당신들이 주거 침입을 했다고 말하며 서로 함께 가자고 했죠. 저도요? 전 이 여자가 자기 집이라고 말해서 들어온 쟤밖에 없어요. 야, 너 어떻게 된 거야? 이 집 네 거라며? 이제 네가 유산으로 받는 집이라며 어떻게 된 거야? 잠깐만. 그럼 상가도 없는 거야? 내연남이 갑자기 풀스윙으로 새 시모의 뺨을 후려치더라고요. 제 속이 다 후련했습니다. 그렇게 그 둘은 경찰서로 잡혀갔어요. 남편이 참고인으로 뒤를 따랐죠.
시아버지가 처음 바람이 나서 사고를 쳤을 때 시어머니께서는 이혼을 하시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가 무릎을 꿇고 빌고 또 빌어 간신히 용서를 받았죠. 그때 내건 조건이 이거였어요. 저녁은 무조건 집에서, 외박은 무조건 금지.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전 재산을 아들들 명의로 돌려놓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현명하신 시어머니가 이런 미래를 보셨나 봐요. 귀가 워낙 얇아 한평생 꽃뱀한테 당하고 사기만 당하고 다니시니 나중에 나이 들어 큰 사고를 칠 거라 생각하신 거였죠. 그래서 자신이 살던 집까지 모두 아들들 명의로 해두었던 거였어요. 아파트는 막내 아들인 제 남편에게, 서울의 상가들은 각각 아주버님들 명의로 바꿔두신 거였죠. 시아버지가 그래도 취미생활과 외부 활동을 하며 돈을 쓰실 수 있었던 건 상가들에서 나오는 월세 때문이었습니다. 비록 명의가 아주버님들 앞이었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세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에게 반반씩 보내드린 거였어요. 시어머니는 그 돈을 모두 착실히 모아서 저희한테 보내주셨고요. 반면 시아버지는 그 돈을 남김없이 펑펑 쓰셨죠. 시아버지가 쓰시는 돈이 아까웠을 텐데 그래도 그렇게라도 속을 풀며 살라는 시어머니의 뜻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제가 임신했을 때 주셨던 1,000만 원도 그 돈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시아버지에게 들러붙은 여자는 거기까지는 몰랐었나 봐요. 알았으면 애당초 시아버지와 재혼도 안 했겠죠. 어차피 시아버지는 돈 한 푼 없이 아들들에게 용돈 받아 사시는 분이었으니까요. 수십 년 앞을 내다본 시어머니의 현명함으로 시어머니가 한평생 이룬 재산을 엄한 여자한테 넘어가는 걸 막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